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 안성희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투자 세계에서 가치 투자의 진심인 분, 기업 분석을 위해서 매일 태평양 수온 체크부터 아이돌 연습생 하원까지 직접 방문하시는 열정을 불태우시는 분입니다. 2003년에 대학생 신분으로 VIP 투자자문을 설립하셔서 오늘날 3조 2천억 원을 운용하시는 VIP 자산 운용사를 이끌고 계신 최준철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가치 투자의 전도사님을 드디어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자, 회사명부터 가치 투자 개척자. VIP에 하면 여러분들 밸류 인베스트먼트 파이오니어, 이 약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대표님이 이제 2003년에 이제 VIP 투자 자문을 설립하신 이후로 이제 창업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가치 투자 전도사로 활동해 오시면서 이 창업 20주년을 맞은 이제 감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벌써 20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당시에 제가 28살이었는데 벌써 40대 중반에 이제 아재가 됐습니다. 지난 20년간 생각해보면 그냥 진짜 정말 많은 회사들을 분석하고 방문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흘렀다라는 그런 감회가 들고요. 애당초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가치 투자를 증명하겠다라는 게 저희 회사의 이제 창업 이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진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20년간 뭐 생존해 있고, 그리고 맡기신 분들이 이만큼의 신뢰를 보내주신다는 것만 해도 그래도 가치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무용한 건 아니다,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았나,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죠. 가치 투자가 한국 시장에서 먹힌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신념으로 정말 투자를 이어와 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사실 창업 스토리를 듣다 보면 이제 창업하시던 시기가 1999년과 2000년 코스닥 광풍 시절을 거치신 다음에 또 2001년 9.11 사태 때 그때 또 공격적인 또 투자를 진행하셔서 뭐 개인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올리셨었고요. 또 그 이후로 금융위기, 또 코로나 위기, 이렇게 여러 번의 위기를 거치시면서 불국진 주식시장에서 한국 가치 투자자로서 이제 생존에 성공해 오셨는데,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생존하셨는데 제일 도움이 됐던 대표님의 그 특성, 투자 원칙은 어떤 건가요? 그렇게 큰 사건들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 그 일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 사실 대부분 또 인용됐던 그런 그 사건들이었는데, 운 좋게도 그때마다 이제 자산을 좀 불릴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들을 하고, 또 중간중간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자산을 좀 지키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반복해온 역사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지금까지 생존해왔던 비밀이라고 한다면, 일단 저희는 그 위험한 거에서 좀 계속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뭔가 감정이 있고, 그리고 당장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어떤 불나방 같은 성격이 이제 저희한테는 DNA적으로 좀 없었던 부분, 그게 이제 책으로 배웠던 부분, 그리고 학습된 부분,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그런 거리를 두었던 부분들이 가장 생존의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사건들이 또 이렇게 흥분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공포 상황에 빠져들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9.11 사태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잊혀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뭐 3차 세계대전 난다고 했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때 회사들이 너무 많이 주가가 빠졌고, 그리고 이 회사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소위 그 낙관론, 장기적인 낙관론을 발휘했던 것들이 계속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투자를 이어오면서 결국에는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저희의 생존 비결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거칠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과욕을 부리지 않기, 그리고 장기적인 낙관론 속에 투자를 이어가기, 이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사실 대표님을 이제 뵙자고 이제 요청을 드린 게 한국형 가치 투자, 최근에 20년 만에 가치 투자 시리즈 3부작 중에 마지막 시리즈를 완성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첫 책을 본 게 2002년에 이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한국 가치 투자가 쉬워지는 V차트, 이 두 번째 책을 내신 다음에 세 번째 책을 이제 20년 만에, 첫 책이 나오신 다음에 20년 만에 이제 내시게 됐는데, 이 가치 투자에 대한 콘텐츠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좀 오랜 시간이었다, 오랜 시간 기다림이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투자 시리즈 3부작이 완성되기까지 좀 상대적으로 이제 긴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 책을 이미 읽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읽으실, 또 가치 투자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기실 이런 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대표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2002년도에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써서 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치투자라는 말 자체가 뭐 책 타이틀에 들어가는 경우도 거의 없었을 정도로 인식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또 그 반대로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초단타 매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던 시기여서, 가치 투자를 뭐 대학생 투자자긴 하지만 어쨌든 해온 입장에서
이 방향보다는 가치 투자를 몰라서 못 하시니까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겸사겸사 서울대 투자연구회라는 주식 투자 학내 동아리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우리 후배들 교재로도 쓰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썼던 거기에 이제 의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보다 많은 반응들을 보내주셔서 덕분에 투자자문사도 설립을 하게 되고 저희 길이 열리긴 했는데 아마 기자님도 지금의 방송 혹은 과거에 찍었던 그 영상을 한 20년 만에 다시 보신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좀 민망한,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알고 있는 거에 턱없이 못 미치는 내용을 담았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책을 빨리 개정해야지 하다가 이제 먹고 사느라 바빠서 계속 이제 손을 못 대고 있었고요. 마침 이제 올해가 저희 창업 20주년이라서 그럼 20주년에 맞춰서 미뤄왔던 숙제를 좀 끝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이제 쓰기 시작을 해서 한국형 가치 투자라는 이제 신간을 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 동안 가장 차이가 나는 건 결국은 20년간의 저희의 경험들, 많은 기업들을 보고 많은 사이클을 겪고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을 하면서 겪었던 노하우들을 최대한 많이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론적인 토대나 이런 것들도 그 사이에 더 알게 된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형 가치 투자만 보시면 2002년도에 나왔던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은 따로 안 보셔도 괜찮다. 예. 대신 이제 2004년도에 이제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을 내고 재무제표 분석을 다들 너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V차트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쉽게 차트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의 방향을 잴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책도 냈는데 이 한국형 가치 투자도 결국 분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 부분을 완벽하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가치 투자가 씌워주는 V차트 정도는 보셔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네. 이제 V 차트만 들으시면 또 오해하실 수 있으시니까 막 추세선 긋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책 내용 보시면요. 언제까지나 펀더멘털, 재무제표에 기반한 V 차트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도 시중에 절찬리 판매 중이니까 네. 뭐 이 부작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예. 드리면 사실 책을 읽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많은 이제 버핏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배웠는데 문제는 이 투자라고 하는 게 국영수 공부에 가깝기도 하지만 이게 예체능적 속성이 있어서 이걸 체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책을 보는 것만으로는 체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되 V차트까지 다 보시고 직접 한 기업이라도 골라서 한 종목이라도 골라서 분석을 계속 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그게 체화가 되고 그다음에 성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보는 것만 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덮어서 끝내지 말고 실제로 책에서 보신 내용 좀 실천에 옮겨보라 조언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배워보는 처음부터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께서 96년에 이제 1996년이죠. 대학생 시절에 한참 창업을 고민하시던 시기에 만나신 책이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그리고 워렌 버핏의 투자 세계를 다룬 마이더스의 손 이 세 권을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오늘날 사실 VIP 자산운용 지금 저희 화면에 보시면 이제 투자 구루 특히 가치 투자의 거장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일단 워런 버핏, 존 네프, 피터 린치 그리고 존 템플턴 경까지 총 4분 벤저민 그레이엄이 없는데 예. 저희 요 예. 촬영하는 사무실 예. 아래층에 예. 저희 이제 운용 인력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벤자민 그레이엄의 네, 얼굴이 맞습니다.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추후 이제 자료 사진 있으면 이거 이제 확보해서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있어서 가치 투자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대부분 가치 투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싸게 사서 제값에 파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좀 방법론에 가까운 거고요. 이게 정의라고 하면은 이 가치 투자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들을 충족하느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지 올바른 답을 꺼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일단 그 정의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주식을 기업의 소유권으로 본다. 이거부터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식이 거래하기 위한 종이 쪼가리다. 뭐 그 트레이딩 접근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일단 가치 투자 성립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말을 넣어서 주식을 기업의 소유권으로 보고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금의 안정성과 적당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행위를 가치 투자라고 한다라고 이제 창시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여기에 더 보탤 말도 없고 뭐 뺄 말도 없는 완벽한 만드신 분이니까요 완벽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원금의 안정성 그리고 적당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행위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이
성향이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두 분 대표님께서도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VIP 투자 운용이 이제 김민국 대표님과 이제 공동 창업 네.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하셨고 지금도 두 분께서 이제 공동 대표로 이제 계시는데 이 책을 통해 저 소개하신 재미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벤저민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구약성서를 썼고 또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의 신약을 썼다 이렇게 재미있게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일단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 이제 이게 이런 문장을 쓰시는데 그레이엄과 이제 버핏 스타일이 다른 성향이 있기 때문인데 대표님께서 이 문장을 쓰신 이유와 예. 또 대표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의에서 이제 투자의 그 투자 원금의 안정성과 적당한 수익성이라고 했는데 좀 모호해서 이걸 좀 바꿔보면요. 원금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스크가 낮은 상태예요. 로우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적당한 수익성은 미디엄 리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하에서 미디엄 리턴을 장기적으로 달성해서 복리로 불려나가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정말 중요한 이 단어가 그 리스크와 리턴입니다. 근데 저는 리턴보다는 사실 리턴이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과하지만 않으면 오케이인데요. 일단 이 리스크를 각자 어떻게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각 투자자 각각의 스타일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좀 싸게 삼으로써 이 리스크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많은 제자들, 버핏을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버핏이 계속 하다 보니까 반드시 가격뿐만이 아니라 높은 퀄리티의 기업을 사면 어차피 리스크라고 하는 게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함인데 좋은 회사를 사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없어지고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카콜라라든지 질레트라든지 이런 거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게 또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애초에 본류는 낮은 가격, 저평가된 자산을 사서 주식을 사서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이 구약,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만들어진 방식이라고 하면은 버핏이라는 그 불세출의 천재가 나타나서 자기만의 방식,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걸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신약에 해당돼. 이 세계관을 이제 확장을 시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약이랑 신약으로 빗댔고요. 결국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리스크를 낮추고 싶어 하는 방식, 그리고 버핏이 리스크를 낮추고 하는 방식까지를 다 가치 투자의 범주라고 놓을 수 있는데 이 범주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버핏의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이 끌렸고요. 김용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방식이 끌렸기 때문에 이제 둘 사이의 성향이 좀 다르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하이 퀄리티 투자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김 대표는 이제 딥밸류 스타일이라고 일컬어지고요. 가장 좋은 건 사실 그 두 교집합에 해당하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밸류면서 하이 퀄리티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뭐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예, 딥밸류랑 하이 퀄리티 이 두 가지로 가치 투자의 구약과 신약을 말끔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최인철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신약성서 스타일, 하이 퀄리티를 좀 더 선호하시는 스타일로 스스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이거 되게 좀 거치게 요약하자면 이제 저 적당한 주식을 싸게 사는 것과 좋은 주식을 적당한 값에 사는 것, 뭐 이런 스타일의 차이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좋은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장기 보유하는 게 제 스타일이고요. 대표는 좀 평범한 기업을 아주 싼 가격에 사는, 놀라운 가격에 사는, 뭐 그렇게 이제 또 요약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 대표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치 투자자가 이제 트레이더라고 하죠. 뭐 차티스트나 트레이더가 구분되는 결정적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주식의 본질을 기업 또는 생산 수단의 소유권으로 본다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가치 투자자 그룹이 기술적 분석 내지는 트레이더 그룹과 서로 이제 투자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투자자들의 세계관, 투자 세계관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기업의 소유권으로 본다는 부분은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 외에도 그 좀 가치 투자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치 투자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책의 1장을 그렇게 열었는데요. 이걸 제가 이제 거창하게 가치 투자의 세계관이라고 붙였습니다. 일단 가치 투자자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전체의 시스템,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 혹은 기업의 집합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 낙관론을 견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든 아니면 사회든 자본주의 체제든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위험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 선택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회의주의라는 걸 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아지겠지만 내가 선택하는 기업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깐깐하게 의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심이 다 풀리면 확신의 영역에 도달해서 그 주식을 이제 왕창 사게 되는 요걸 이제 한 묶음으로
보시면은 가치 투자의 그 굵직한 세계관 하나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시장 자체를 보는 시각이 어떤 시장이 불러주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한다기보다는 항상 시장은 우리를 능멸하려고 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사면은 그때부터 빠지고 내가 팔면 그때부터 오른다.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 시장이 그 능멸의 대가적인 속성이 있어서이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요. 그런 시장의 능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이제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이제 종목 선택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는 점. 그리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 능멸의 대가에 비해서 높은 협상력을 갖고 가서 이 시장을 휩쓸려 들어가기보다 이 시장을 이용하려고 든다는 점. 이제 이런 장기 투자적인 그 안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고르는 관점에서 몇 가지 이제 사고방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교집합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좋은 기업과 이제 좋은 가격, 그 교집합에 있는 걸 찾고자 함이지, 뭐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뭐 싼 종목만 고르는 게 가치 투자, 이거 대표적인 사실 오해거든요. 교집합을 고르려고 깐깐하게 고른다는 점. 그리고 보통 이제 종목을 대할 때 많이들 뭐 그냥 단지 뭐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 뭐 예를 들면 싸다, 비싸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고르는 종목은 올라갈 요소가 떨어질 요소보다 더 많은, 떨어질 여지가 좀 적은데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종합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확률론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흑백 논리가 아니라 늘 확률론적으로 접근하는, 뭐가 나한테 유리한 확률인가, 어떤 종목이 나한테 유리한 확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다는 점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보통 이제 큰 손실을 보는 이유가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영원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낙관론에 빠지고요. 그리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공포에 질려서 이제 종말론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늘 이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높게 올라가면은 다시 평균으로 수렴하고, 너무 많이 빠지면 또 다시 평균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순환을 그리는데, 이 순환론적 사고를 견제하지 못하면 이 변곡점마다 큰 사고가 난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이 순환론적 사고도 가치 투자의 세계관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가치 투자자의 세계관을 이제 총 8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이제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단어만 제가 짚어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장기적 낙관론, 그리고 회의주의, 또 시장의 능멸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시장보다 종목을 보는 태도로 접근하고, 또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되 되도록 교집합적 사고로 이제 좋은 가격을, 좋은 주식을 최대한 만족하는 그런 주식을 고르면서도 상방 요인보다 하방 요인이 좀 더 리스크가 낮도록 설계를 하는 확률론 쪽 사고, 그리고 순환론 쪽으로 이제 항상 영원한 상승, 영원한 하락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순환론 쪽 사고방식을 가져가는 것, 이 총 8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실 책에 좀 더 해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 가치 투자의 세계관 8가지 중에서 현재 대다수 한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결여돼 있거나 아니면 그 중요성이 좀 폄하되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좀 2-3개 정도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건 결국에는 순환론적 사고의 결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테마가 나타났을 때 영원히 끝도 없이 좋아질 것 같다, 늘 이런 것들이 어떤 큰 상처를 만들어낸 그런 사건으로 남았거든요. 옛날에 IT 버블도 그랬었고요, 뭐 차화정 버블도 그랬었고, 바이오 버블도 그랬었고, 그게 가장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제발 좀 이렇게 순환한다, 모든 건 다 이렇게 순환하는 거지, 심지어는 위대한 기업인 삼성전자조차도 슈퍼사이클로 반도체가 계속 좋아질 것 같지만 그조차도 사실 순환하는 거를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순환론적 사고로 보는 게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건 사실 시장보다 종목을 보는 게 이제 가치 투자적 시각인데, 이게 반대가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뭐 유튜브 채널들도 많고, 거기서 이제 시장 해설, 그리고 매크로 해설, 경제 전망, 뭐 금리 전망,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승패를 가늠짓는 요인이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모든 뭐 돌아가는 상황들을 알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고르는 거는 개별 종목, 뭐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어떤 집을 어떤 가격에 사느냐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거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매크로 분석으로 조금 빠져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과연 그걸로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복잡한 매크로라고 하는 거에서 올바른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앞서서
뭐 다 지나가고 난 다음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 너무 요즘 매크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심지어는 요즘에 개인 투자분들이 그 미국 연준 의원 이름은 알아도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은 잘 모르는 그런 정도까지 좀 온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개별 종목을 많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예.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이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싼 종목만 좋아하고 그리고 뭐 미래가 유망한 그런 업종은 좀 외면하고 이렇게 좀 고루한 투자라고 많이 인식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항상 이제 많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좋은 기업, 좋은 환경이면서 그게 주가에 반영이 현재 안 되어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지금 많이들 열광하는 주식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지 저희가 좀 더 앞서서 그 해당 요인을 찾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를 아신다면 그냥 가치투자들이 숫자 몇 개 보고 뭐 저 PBR 사는 그런 투자자다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그 도매급으로 넘기진 않으실 거다. 그런 거는 이제 가치 투자자로서 조금 답답한 부분을 좀 토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 돌발 질문으로 좀 예. 드려보고자 합니다.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질문인데 현재 사실 올해 이제 상반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K 배터리 주식이죠. 2차 전지 섹터에 많이 쏠려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는데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2차 전지 섹터에서 가치 투자자로서 뭔가 접근할 만한 아니면 투자 대상에 포함시킬 만한 그런 종목이 보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먼저 이것도 예. 이제 오해를 먼저 이제 풀어드리면 저희가 배터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건 2019년이었고요. 2019년도에 아예 배터리만 보는 내부의 애널리스트를 저희가 두고 그 산업을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거기서 종목을 많이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전혀 모른다 이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얘기고요. 그 누구랑 붙어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압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 그때의 기대감과 지금의 기대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밸류체인 전반으로 보면 여전히 좀 숨어 있는 아직 좀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거론하는 그런 회사들의 매겨진 가격은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개인의 선택의 몫에서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남들보다 빨리 팔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 괜찮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는 이 가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나는 뭐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서도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가 가능하겠죠. 근데 저희는 이게 뭐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보단 좀 더 지금은 그렇게 될 만한 회사들, 그러니까 나중에 다들 좋은 분야, 내지는 전망이 좋은 분야라고 알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는 분야들을 찾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질적으로도 지금 다들 뭐 흥분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오히려 흥분이 좀 가라앉는 그런 약간 그 청개구리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옳다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다르고 저렇게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다만 모르고 다르게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 정도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대표님께서 강조해 주신 대중이 이제 선호하는 방향과 또 반대되는 생각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캠피셔가 시장의 능멸의 대가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역발상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역발상 투자자로서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업종이 네. 몇 개 보이십니까? 일단 연초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대상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들 좀 싫어하지? 왜 이렇게 외면하지?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업종이 사실 자동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완성차. 완성차가 분명히 올해 실적이 좋을 거고 그동안 실력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시장에서 너무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치열하게 이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가격은 그냥 외면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우선주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접근을 했던 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올 초에 접근했던 역발상 방식. 그때 자동차에 정말 관심들이 없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역발상을 접근해서 저희의 분석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 했었던 작업들이 있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좀 오해이실 수 있겠지만 이 IT를 저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다들 슈퍼사이클이 간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오히려 무섭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오히려 그때 거리를 뒀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반도체 소재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을 다시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정말 이제 어제 나온 실적들 보면 처참한 수준이긴 한데요.
그거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우려를 대부분 다 반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이걸 바닥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IT 소재 관련된 회사를 보는 비중을 저희가 좀 더 늘리고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삼성전자 만들어 놓은 이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론 잘 골라야죠. 업황과 상관없이 또 기술적으로 처지면서 그 쇠락하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필터링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역발상으로 접근해도 좋을 만한 시기가 드디어 이제 좀 온 거 아닌가. 어찌 보면 이제 배터리에 관심이 많이 쏠린 것도 IT가 너무 지지부진했기 때문인데, 오히려 이게 이렇게 크게 관심의 정도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역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자로서 접근을 하고 계신,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 업종, 이제 반도체 소재 쪽 말씀을 주셨고, IT 또 연초에 자동차도 보셨다고 하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연초 기준으로 보셨다는 네네, 거지. 연초에 지금 많이 연초 대비 한 좀 이제 많이 현대차랑 기아가 좀 오른 걸로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바로 보시라는 얘기는 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치주, 그래서 많은 개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유튜브 찍던 간에 그래서 뭘 사라는 거야라고 질문이 와서 좀 안타깝긴 한데, 예, 고기 잡는 법보다는 당장 고기를 내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 그럼 가치 투자에게 있어서 주식의 본질은 기업의 소유권이라면, 주식 투자란 결국 좋은 기업을 찾고 또 투자해서 이 기업 이익을 향유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자연스럽게 가치 투자자는 어떻게 좋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가치 투자자로서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무식하게 그 종목을 발굴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500개 정도의 상장 기업이 있는데, 웬만한 건 거의 다 보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준, 뭐 비유하자면 깔때기에다가 계속 넣어서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을 추려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목 발굴은 많은 회사들을 각자의 기준으로 줄여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는 겁니다. 이건 저는 뭐 결혼이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예를 들면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계시면 모두 다와 결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좋아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러면 계속 이제 소개팅을 해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는 이제 상대를 찾는 뭐 그런 방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내 여자친구, 뭐 다른 친구의 여자친구를 옳다 그르다 내지는 너는 틀렸다 맞다로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거는 각자의 기준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로 평가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는 평소에는 A라는 타입을 좋아한다더니 이게 만나보니까 내 여자친구 전혀 아니네, 약간 이런 거는 저는 그거는 조금 돌아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각자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우선입니다. 각자의 기준을 일단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서두에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디까지나 이건 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기준은 먼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필터링을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비즈니스 모델은 사기 싫다는 거죠. 너무 길어지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에 소개되어 있는 좋은 비즈니스의 모델이 어떤 건가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 중에서는 결국 이제 주가가 오르려면은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높은 가격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요. 어쨌든 성장을 계속 도모를 해 나가고 그런 의욕이 있는 회사여야 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회사로 다시 추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건 결국 이제 차를 살 때 운전자를 같이 사는 개념입니다. 즉 회사를 살 때 내가 그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영자를 같이 사게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영자가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좋은 경영자인지 아닌지, 최소한 뒤통수를 치는 경영자인지 아닌지, 그러면 앞에 필터링 했던 결과물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요인까지 체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게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에 판별이 되는데, 여기서 이런 좋은 요소들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평가의 정도를 보는 거죠. 이렇게 4단계의 기준으로 종목을 추리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4가지 기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이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영진의 능력,
특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가격이 적정, 가치 투자자로서 적정한 기준에 들어왔는가 이렇게 네 가지를 보신다고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정말 자세한 내용 사실 책에 제가 한번 읽은 입장으로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보시길 바라고 일단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이제 이전 작들 또 가치 투자 시리즈를 보면 이제 워렌 버핏도 ROE라고 하죠. 자기 자본 이익률을 되게 중시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고 대표님께서도 ROE 지표, 이 퀄리티 지표를 되게 중시하시는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가치 투자하면 이제 당장 접근하기 쉬운 지표인 PER 내지는 PBR 같은 이런 그 가치 요인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는데 ROE를 되게 중시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만약에 펀드를 고르신다고 하면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 과거에 어떻게 수익률을 이 펀드 매니저가 올렸나? 이거를 이제 보실 거고 뭐 좋은 타자를 고른다고 하면 어떤 야구팀에서 그러면 과거에 이제 타율을 보겠죠. ROE는 기업의 소유권을 사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드의 수익률 같은 타자의 타율 같은 겁니다. 결국 경영자의 역할은 주주가 맡긴 자본을 가지고 뭐 부채를 얼마를 쓰던지 무슨 사업을 하던지 최대한 사실 불려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저 같은 펀드 매니저한테 요구하는 것도 뭐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여튼 수익률 올려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실력을 평가를 하는 것처럼 이 ROE는 주주의 자본으로 얼마나 돈을 벌었나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해왔다는 거는 이 회사가 3할 타자인지 아닌지 내지는 좋은 매니저인지 아닌지 좋은 경영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지표이고요. 그리고 이 ROE의 장기 궤적에 따라서 결국엔 주가가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PR이 낮다, PBR이 낮다 이런 건 현재 시점에서 최근 1년 이익 기준으로 해서 이게 몇 배의 거래가 되는가라는 그런 저평가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거를 시계열을 길게 늘렸을 때는 그 주가는 결국 저평가가 해소돼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ROE하고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었습니다. 마치 펀드의 값어치가 뭐 그 수익률의 궤적에 수렴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ROE가 결국은 장기 수익률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옛날 책에도 지금 책에도 ROE는 설명을 빼놓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럼 ROE 중요성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ROE 지표를 좀 더 자세하게 분해해 보시면 되게 좀 보셔야 될 데이터들이 많다는 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장기적으로 ROE의 궤적과 수렴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주가를 기업 이익의 함수라고 본다면 기업 이익은 그 말 그대로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수량 그리고 거기서 비용을 뺀 것으로 좀 정의를 거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실 건데 그 결국 말씀하신 대로 ROE가 높은 종목은 그 자연스럽게 이 P와 Q가 클 것이고 C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탐방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PQC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입수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 독자들이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는 내가 모르니까 간편하게 같이 투자하려면 그냥 ROE만 보면 되겠네. ROE 높은 종목 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ROE만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PQC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ROE가 중요하긴 한데 이제 ROE만 보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사실 그냥 3할 타자를 고르고 싶다 이런 어떤 바램에 가까운 거고요. 실제로 3할을 앞으로도 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 고르면 이제 먹튀에 걸려드는 수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이 사람이 이 타자가 3할을 계속 칠 수 있을지를 판별하려면 여러 가지 또 분해된 각 기능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뭐 배트 스피드가 뭐 더 느려지진 않는지 내지는 컨택트 어떤 정도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지 이것처럼 이제 분해해서 결국에는 총합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되는 ROE를 우리가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ROE 자체를 분해를 하면 ROE는 이제 간단하게 하면 이제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 경영자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1년 동안 냈나 요걸 가지고 이제 판별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쭉 분해를 하면 결국에 이게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마진 곱하기 회전율 곱하기 부채비 1 플러스 부채 비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ROE가 높아지려면 결국 두 가지 요소 마진을 높이거나 혹은 마진이 낮더라도 빠르게 돌려서 팔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슈퍼를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슈퍼에서 마진이 많이 남는 물건들을 위주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마진은 적지만 예를 들면 화장지라든지 이런 걸 팔지만 남들이 하루에 10회전 할 때 나는 100회전 하면은 ROE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마진을 어떻게든 높일 수 있거나 혹은 제품을 빠르게 소비를 시키거나 판매를 하거나 요거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분해해서 기업을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PQC로 넘어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ROE 개념이라. 결국 P라고 하는 것도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Q라고 하는 것도 더 많이 파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비용을 줄이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비슷한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P 하나를 분석을 해보고 Q 하나 요인을 분석하고 C 요인을 분석하고 실제 저희도 대부분 다 결론들을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국은 PQC의 변화를 봤을 때 내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업종이어야 됩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죠. 어떤 분은 뭐 반도체 전문가라고 하면은 척 보면 이거는 P는 좀 떨어지는데 Q는 느는구나. 근데 C가 좀 느네. 뭐 이렇게 각종 숫자라든지 상황들 내지는 회사가 얘기하는 걸 듣고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모든 면에서 이 툴 하나를 가지고 다 판별할 수 있다기보다는 각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판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저는 의식주 미락이 이제 제 주요 그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미다, 예를 들면 뭐 피부 미용기기 혹은 화장품이다라고 하면은 숫자나 이걸 가지고 회사에 물어봤을 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뭐 뉴스나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P와 Q의 C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다른 업종들보다도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판단을 하거든요. 각자 아마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영역들을 가지고 이제 PQC라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능력의 범위와 공부 양을 제외하고 뭐 대번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이걸 판별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기업이 내놓는 숫자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V차트라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책을 낸 것도 뭐 이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어떤 뭐 서술적인 방법만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ROE 좀 이제 분해해서 자세하게 보면 좀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정말 간단히 생각하시면 음식점에서 비싼 음식을 얼마나 비싸게 파는지 그리고 한 테이블당 점심시간에 몇 테이블 돌리는지 그리고 내 돈 적게 들이고 얼마나 빚을 내서 이제 장사를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 기업의 ROE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말씀하신 대로 책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골라내기 위한 또 다른 다양한 분석 툴도 소개해 주셨는데 기업의 유형을 좀 이제 네 가지로 쉽게 구분해 주신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특히 이제 기업 가치가 눈덩이처럼 마구마구 불어나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스노우볼 기업으로 정의해 주셨는데 그에 반대되는 성격으로 이제 무신 기업도 이런 스노우볼 기업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돈을 버는,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그리고 그 이익의 기울기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뭐 이런 거를 찾고 싶은 거죠. 그걸 이제 눈덩이로 이제 비주얼하게 표현하면 그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달성을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저의 이제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을수록 눈덩이형 기업이 되더라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한 축은 경쟁 우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먼저 시작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을 번다고 하면은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그 마진을 갉아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쟁자가 없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늘 경쟁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퇴치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 우위가 있으면은 경쟁자가 아무리 들어와도 소비자들이 그리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PQC와 그 ROE를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쟁 우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눈덩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 한 해만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 해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다시 재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의 경쟁 우위 그리고 내년의 고객 마음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결정이 됩니다. 그걸 이제 자본 배치라고 하는데 이익을 벌어들이는 게 경쟁 우위에 가깝다고 하면은 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경쟁 우위를 쌓거나 주주에게 더 큰 가치를 돌려줄 수 있는 씨를 뿌리느냐 그 자본 배치 요 두 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계속 옳은 결정을 하게 되고 경쟁 우위가 두터워지면은 장기적으로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게 되고 저희가 올바른 종목을 골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본주의 하에서는 차이를 만들고 이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은 그냥 노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자본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과 사람에 있어서도
이런 기본적인 원리,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그거를 자본 배치로 연결해서 계속 더 큰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익을 내 소득을 늘려나가는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노우볼, 기업 가치가 늘어나는 기업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잘 벌고 어떻게 잘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대표님께 이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기업이 곧 좋은 주식은 아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 투자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체감하는 그런 금언인데요. 이 찰리 먼고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투자란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을 찾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초저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에 참여한 누군가로부터 실수로부터 그런 초과 수익률을 얻어야 되는 입장인데 가치 투자에 관한 월가에서부터 이제 진행하고 있는 오랜 논쟁 중에 하나는 과연 가치 투자로 지속 가능한 시장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가, 가치주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가 이런 주제인데 당연히 가치 투자자로서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 좋은 기업, 좋은 주식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이것도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걸 좀 분리해서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변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뭐 벤츠가 뭐 어떤 차냐 이러면 대부분은 좋은 차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다 살 거냐? 너 그럼 좋은 차면 너 벤츠 사라고 하면 누구나 다 사는 선택을 바로 하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그 차 얼만데? 얼마짜린데? 라고 아마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의 요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는 굉장히 고민하는 요소예요. 그런데 이게 주식으로 넘어오면 이 사고 막힙니다. 가격이라는 존재를 잘 묻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주식이 실제로 구매 행위이기도 하지만 투자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더 사주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본질 가치를 자동차만큼, 내가 사는 전자제품만큼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가지의 요소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으로 늘 가치 투자의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탐욕, 공포, 무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라고 하는 거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뭐 전반적으로 다 무지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 기업 내지는 특정 업종 그리고 어떤 주식에 대해서 이제 무지한 상태에서 덥석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촉발하는 게 탐욕과 공포거든요. 특히 이제 탐욕이죠. 이걸로 뭐 계속 주가가 간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그냥 내일 팔면 아니면 남들보다 먼저 팔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덥석 사게 되는 경우. 이래서 한편으로는 싼 종목들이 이제 속출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는 공포에 빠져서 사실은 그게 되게 좋은 주식인데 앞으로는 안 좋아질 거야, 뭐 종말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주식을 싼 값에 그냥 팔아버리는 경우,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의 공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되는, 뭐 이런 이제 고리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경험해 온 게 저의 지난 한 27년간의 주식 투자 인생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뭐 그렇게 많이 알려가지고 가치 투자 기회가 없으면 어떡하냐, 다 가치 투자를 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지만, 버핏이 자기 커리어에서 가치 투자가 유행이 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사실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고 탐욕과 공포에 반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세가 되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가치 투자의 기회가 늘 존재한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네, 정말 짧게 요약해드리자면 이제 인간의 본성인 탐욕과 공포와 무지는 항상 시장에 누군가가 이제 버리고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 실수로부터 언제나 대표님 같은 가치 투자자는 가치 투자 기회를 찾아서 투자할 종목 대상을 찾아서 발굴할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이제 발굴할 수 있으려면 또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세 가지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 우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정보의 싸움.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아느냐, 그 기업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꼭 무슨 뭐 내부자 정보를 알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경로와 내가 잘 아는 방식을 또, 예를 들면 뭐 게임 덕후다라고 하면 이 게임이 뭐 잘 될지 안 될지, 내지는 어떤 지표를 봤을 때 이 게임이 히트를 할지, 뭐 케이팝을 잘 안다면 이 곡이 나왔을 때 잘 될지, 이 팬덤의 속성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이게 정보 우위거든요. 이 정보 우위가 있으면은 탐욕과 공포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분석 우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더라도 어떻게 다르게 분석하느냐, 특히
어떤 오해가 있는 종목인데 아니야 나는 그거는 오해가 틀렸다고 생각해. 사실 진실은 이거야. 이게 이제 분석 우위를 발휘한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 초과 수익을 달성을 할 수 있고요. 이 정보 우위와 분석 우위가 망가지지 않으려면은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나도 탐욕과 공포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과 공포로 항상 가치 투자의 기회는 존재하지만 그거를 잡으려면 또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장 잘 오랫동안 보여준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우위, 정보 우위와 분석의 우위, 또 감정적인 우위라고 표현하자면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줘야지만 이 시장의 탐욕과 공포, 무지의 사이를 해치고 남들의 실수를 해치고 나아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체계를 통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좀 짧게 소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또 대표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치 투자자에겐 또 밸류에이션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많이 다들 아시는 PER 지표 외에도 몇 가지 지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초보 내지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좀 간단한 밸류에이션 좀 응용 전략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 그리고 프로라고 하면은 엄청난 숨겨놓은 지표를 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 회사의 1년치 정상 이익 대비해서 몇 배에 사느냐, 결국에는 PER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PER을 쓰고 나머지는 좀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 PER 지표가 얼마나 낮으냐에 따라서 저평가 정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역수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PER이 예를 들면 5배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뒤집으면 이제 5분의 1이 되고 퍼센트로 따지면 2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통째로 샀을 때 1년 순이익이 내가 지불한 가격의 이제 20%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금리를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한 5배 정도면은 저희는 이거는 이익이 지속적이라고 가정할 때 매우 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5배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5배에서 한 10배 사이 정도는 이 회사의 성장률과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시장의 평균, 그리고 산업의 평균, 업종의 평균, 그리고 이 회사가 과거에 받았던 평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조금 더 토론을 해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요. 10배가 넘어가면 이제 고민이 많아지죠. 훨씬 좋은 부분들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배 이하는 좋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10배가 넘어가면 특히 15배가 넘어가면은 훨씬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15배라고 하면 한 6%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략 이제 5배, 10배, 15배 요 정도를 잘라가지고 PER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게 더 많아야 되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은 게 좀 적어도 괜찮고 이런 이제 종합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대략 그 안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싼 걸 좋아하는데 왜 그럼 싼 걸 좋아하냐면요. 일단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저희가 틀릴 가능성을 늘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틀려도 괜찮은 가격이 결국은 저평가된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닌 거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로서 낮은 가격을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턴으로 봤을 때도 낮은 가격이 좋은 게 낮은 데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오해가 풀린 것만으로도 한 2배 정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장성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장성이 발견이 되면 여기서 2단 점프를 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2배, 3배 이렇게 먹으면은 그 배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리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저평가 구간을 배제하고 높은 가격에서 성장이 맞았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아주 싸게 샀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갖고 있을 때도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올라갈 때도 훨씬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낮은 저평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가치 투자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요소들을 좀 다뤄주셨는데 그래서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또 독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실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에서는 이제 다양한 실전 투자에 응용할 만한 투자 전략을 내포하신 22가지 유형을 손꼽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책에서도 좋은 주식을 말씀해 주시면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투자 전략별로 좀 나눠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나눠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스노우볼 유형, 그리고 그로스 유형, 저평가 유형, 그리고 턴어라운드
유형 총 4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이 4가지 유형에 대해서 피터 린치도 이제 월가 유형에서 소개한 것처럼 주식 유형별로 좀 투자 전략을 달리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유형을 나눠 놓은 거는 사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이 회사들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까지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매매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종목의 속성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매칭이 돼야지 전혀 다른 유형의 전혀 다른 트레이딩이 접목이 되면은 엉뚱한 결과를, 그러니까 실컷 좋은 종목을 골라놓고 오히려 이제 줬다 뺏기는 약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선명하게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스노우볼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말 탁월한 경영자가 알아서 잘하면서 마치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처럼 그냥 알아서 잘해서 계속 이제 그 기업 가치를 올려주는 회사입니다. 정말 약간 저희한테는 유니콘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일단 논외로 하고요. 이런 유형이다라고 하면은 결국 최적의 매매 전략은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버핏이 얘기하는 그냥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노우볼 유형은 누가 위너냐 하면 제일 먼저 사서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위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보다 조금 하위 버전이 이제 그로스 유형인데 일정 기간 동안 성장을 하는 회사인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성장을 하는 회사에 가장 맞는 매매 기법은 성장을 하는 동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알아낼 수가 있느냐? 계속 이 성장이 이어질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노우볼 유형은 좋은 경영자를 알아볼 때까지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 사람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생기면은 그냥 맡겨놓고 난 놀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로스 유형은 놀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 그로스가 유지가 되는지를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장주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로스 유형의 특징이고요. 이제 김명욱 대표가 좋아하는 이제 저평가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해가 뭔지, 그리고 오해가 정말 실질 오해인지, 그러니까 오해가 정말 그냥 진실인 건지 아니면 오해가 잘못된 건지 이것들을 가려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이게 거짓이다, 이건 사실 오해를 받고 있는 거다라는 판단이 드시면은 그 다음에 매매 전략은 오해가 풀릴 때까지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풀리면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행히 주가가 올라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오해가 정말로 진실인지 아닌지 이거를 갈아내는데 리서치를 집중을 시키셔야 됩니다. 실제 김유익 대표도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오해가 풀린 다음에 계속 가져간다고 해서 떼수가 나는 게 아닙니다. 딱 거기까지 정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평가가 해소되는 정도까지를 보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턴어라운드 유형이라고 하는 건 회사 자체의 문제도 문제지만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소위 말하는 시클리컬 종목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텐데, 시클리컬 종목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최악일 때 사고 가장 좋을 때 팔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가장 높은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잘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저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남들이 다 안 좋다고 할 때, 심지어는 회사도 너무 안 좋다고 정말 눈물을 흘릴 때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사야 되고, 그리고 회사도 너무 좋아서 증설을 빨리 하고 싶고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열광할 때 그때가 또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일 텐데 그때 나와야 됩니다. 이걸 이제 역으로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클리컬 투자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용기. 용기를 가지고 최악일 때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각 네 유형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필요한 역량이 다르고요. 그리고 적용되는 매매법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뭐 저도 짧게 요약해드리면 이제 스노우볼 유형, 이거는 그냥 바이 앤 홀드 쭉 가져가면 된다 말씀 주셨고, 크로스 유형은 실적 성장되는지 아주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꺾이기 전에 고점에서 팔아라 말씀 주셨고, 저평가 유형은 시장의 오해가 풀릴 때 팔아라 말씀 주셨고, 턴어라운드 유형 같은 경우는 시클리컬에서 최악에 사서 최고일 때 팔아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는 이 시클리컬 종목들이 너무 많고 대형주다 보니까 이게 정말 주식하기 어렵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 투자자를 지향하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나름 이제 분석을 하시고 좋은 기업을 싸게 샀다고 생각하셨는데 몇 년째 이제 적정 가치가 안 와서 정말 지쳐가지고 뭐 변절하시거나 성장급 투자자로 모멘텀을 추구 가신 경우도 있는데, 가치 투자자가 오랜 기다림에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이 이슈를 접할 때마다 가장 먼저 그 생각이 난 사람이 그 용감한 형제라는 그 작곡가의
겸 프로듀서가 계시는데 그분 이제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을 만드셨죠. 본인이 얼마나 자신 있었겠습니까? 노래도 잘하고 매력도 있고 그런데 무명 생활이 굉장히 길었단 말이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딱 그 밸류 트랩에 걸렸을 때의 투자자의 심정이 그 용감한 형제가 브레이브걸스를 바라볼 때 심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또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면 결국엔 또 인정을 받게 된다.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틸 거냐. 결국 이제 그 숙제가 남는 건데요. 저도 이제 그 고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제시드렸던 방법이 일단 첫 번째는 분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브걸스 말고 걸그룹을 한 2개 정도 더 만드셨으면 그래도 좀 덜 답답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대중들이 내 안목에 바로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을 좀 받아들여서 분산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두 종목만 바라보면은 너무 답답한데 그래도 한 여러 종목 깔아놓으면 한 10종목 깔아놓으면 어떤 것도 좀 빨리 인정을 받고 또 주가가 좀 빨리 올라가고 어떤 건 좀 쉬기도 하고 쉬다가 또 달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산을 적절하게 가져가는 게 밸류 트랩에서 벗어나는 첩경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볼 수 있고요. 분산을 해놨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이 결국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는 촉매라고 부르는 요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멘텀이랑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멘텀은 이미 발현돼서 이미 달리고 있는 말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촉매라고 하는 거는 워낙에 뭐 저희가 소외주를 많이 봐서 그런 걸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밝혀지지 않은 하지만 밝혀졌을 때 좀 더 주가가 달리 보일 수 있는 좋게 보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촉매 요인들을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요건들 뭐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성장 잠재력이 있고 그리고 싸고 그 다 끝난 다음에 몇 가지를 더 찾아보는 겁니다. 아, 이 회사는 예를 들면은 뭐 팔만한 땅이 있는데 내가 보유 기간 중에 뭐 팔게 되지 않을까? 팔게 되면은 시장이 그래도 좀 인정해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혹은 뭐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아직 매출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선보이게 되면 이 회사의 영향을 좀 달리 봐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촉매 요인이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그 촉매 요인이 시장에서 어떤 계기에서 밝혀지게 되면은 조금 더 주가 상승을 빠르게 끌어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제일 좋은 촉매는 결국에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연속해서 계속 잘 나오면 사람들이 숫자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원래 저희가 투영했던 좋은 요인들이 결국에는 밝혀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제일 좋은 촉매기는 한데 그 외에도 몇 가지를 더 찾아보는 노력을 하면은 그만큼 밸류 트랩에 걸릴 확률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살짝 부록처럼 촉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분산 투자 그리고 촉매 이 2가지 말씀 주셨고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가치 투자자의 복무신조라고 하면 리서치는 평소에 그리고 주식은 쌀 때 산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 분들이 또 전문가 분들을 만나는 항상 하는 얘기. 그래서 뭐 사면 돼요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리서치는 평소하고 주식은 빠질 때 산다 이 말을 한 가장 큰 사실 목적은 여기 단계까지 오신 분들 분석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도 갖추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분석을 다 끝내놓고 나면 이제 2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고 싶다. 뭐 좋은 요인들을 많이 봤을 테니까요. 바로 사고 싶다. 그리고 2번째는 들어간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으로 바로 옮기시는데 결국 이제 가격적인 요인이라는 부분이 남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보다 더 좋은 주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2가지에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고에다 넣어 놓는 거죠. 재고에 넣어 놓고 계속 다른 종목을 더 봤는데 이만한 종목이 없어요. 라고 해서 사시면 훨씬 더 오래 확신 있게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비교를 했다는 생각이 내가 들면요. 근데 그게 적으면 끊임없이 계속 회의감이 들고 최근 본 종목이 가장 섹시해 보이는 그런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서 조금 더 냉정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더 판단을 조금 미뤄보자. 또 시간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가치 투자자가 된다는 건 내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 기업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 그래서 교집합적 사고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거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함축한 용어인데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실행할 수 있을까? 제가 만약에 한
뭐 몇백 종목 정도를 본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이제 프로 골퍼고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주말 골퍼라면은 종목을 그렇게까지 많이 가져가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대략 내가 볼 수 있는 종목을 한 뭐 2, 30개 정도로 고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거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 종목인지 내 기준에 가장 부합을 하는지 그렇게 풀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그 중에서 주가를 보고 갑자기 뭐 5회로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 이제 사서 이제 장기 보유하거나 제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을 반복해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일 거고요. 결국은 이게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뭐 종목 추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제가 공부 많이 해서 알려드린 종목 그거 사 보신들 주가는 계속 움직이고 회사에서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기반이 없으면은 금방 훅 팔아버리거나 혹은 저는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팔았는데 그 들으셨던 분은 계속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갖고 계시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공부해서 내린 결론만이 끝까지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매매까지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잠깐 뭐 추천주 들어가지고 잠깐 사고 판 이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제적인 자유나 내 자산의 뭐 단위를 바꾸거나 이렇게 절대로 하실 수가 없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공부해서 만들어 놓은 풀에서 내가 원하는 기회에 왕창 사들인 것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아는 거를 평소에 많이 늘려놓으시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는 좀 붙잡을 수 있을 만큼의 또 그런 사전 작업들을 해두셔야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을 좁히셔가지고 그것만 잘 보시다가 한 번씩 굵직굵직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좀 현실적인 투자 방법 말씀을 주셨고 사실 이것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쓰신 김에 실제로 VIP 자산 운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종목별 편입 비중을 관리하시고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나가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VIP 자산 운용의 뭐 포트폴리오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일단은 저희는 적절한 분산을 하고요. 저도 한 40개 종목으로 이제 분산을 하는데 규모가 이제 커서인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포트폴리오의 40개를 제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종목을 더 줄일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풀타임으로 저희 팀과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고 이거하고 비교 대상으로 삼을 만한 것들도 충분히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 이제 실적 시즌 같은 때는 거의 죽어납니다. 하루에 거의 한 14시간, 16시간 정도를 이제 투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저의 적정선인데 이 기준에 따라서 각자 종목 개수를 결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10개 정도는 완벽하게 볼 수 있다면 그분 10개 정도를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형해서 써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편입 비중을 저는 이제 웬만하면 20%는 안 넘게끔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종목이 쏠려 있으면 편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한 종목에 따라서 전체 수익률이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캡을 씌우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가장 높은 종목이 뭐 20%다라고 하면은 그 이하들은 그 이하의 종목들이 되겠죠. 그럼 뭐 20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1짜리도 있을 텐데 뭐에 따라서 이 비중이 결정이 되느냐? 이거는 결국 종목의 매력도가 높고 저평가의 정도가 크고 그리고 더 좋은 경영자가 경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더 선호하는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 그런 제 기준에 따라서 이 비중이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비중이 어느 날 봤는데 이 종목이 더 매력이 높고 더 좋은 경영자인 것 같은데 왜 이 회사가 비중이 얘보다 더 낮지라고 하면 이 비중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와야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역동성을 가지고 비중을 조절을 하는 게 결국은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고요. 제가 이제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축구 감독에 빗대서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4-4-2 포메이션을 얘기를 드리는데 결국은 이제 11명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감독의 고민인 거잖아요. 그럼 뭐 다 공격수만 만들 수도 없고 다 수비수만 만들 수도 없고 적절한 속성의 분산을 해야 됩니다. 수비수도 4명 세우고 미드필더도 4명 세우고 그리고 공격수는 2명 정도를 내세워서 방어를 하면서 공격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골 많이 안 먹고 내가 골 더 넣으면은 뭐 결국에는 경기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결국 수익률이라 하는 것도 덜 가지고 이제 덜 벌고 더 벌고 이거를 반복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게임에서 이기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종목은 수비수일까? 뭐 수비수로서 쓰임새가 있을까? 혹은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그 수비를 허술하게 만들거나 뭐 팀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진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속성의 분산이 되고 내 포트폴리오를 뭔가 좀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442 포메이션이라는 방식도 책에 한번 응용해 보시라고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VIP 자산 운용사는 그동안 이제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로서 활동을 해주셨는데 올해 2월 이후 제가 파격적인 이제 소식을 접했습니다. 수익이 나야지만 성과보수를 받는 그것도 공모펀드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 투자 자격으로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는 1호 공모펀드인 VIP 더 퍼스트에 이어서 이후로도 공모펀드 시리즈를 이제 출시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제 가치 투자에 기반한 롱 바이어스드, 이제 매수 위주의 전략을 쓰시는 이런 사모펀드 운용사로 알려지셨다가 올해 연이어서 좀 공모펀드를 이제 출시하고 계신데 진짜 일반 개인 투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처럼 이 수익을 내는 사람은 별로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공모펀드를 이제 출시하신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1임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이제 사모펀드 라이센스를 따서 이제 1임과 사모 위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이제 불만사항,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던 부분이 최저가입 금액이 너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1임은 뭐 5억, 뭐 3호는 3억, 게다가 뭐 3호는 뭐 49인이 참여는 더 가입도 못하고 이런 한계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들 하셔서 저한테도 마음의 부담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공모펀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펀드를 하고 싶다. 그게 공모펀드죠.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마침 기회가 돼서 작년에 공모 라이센스를 따서 공모펀드를 출시하게, 이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퇴직연금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종잣돈이자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비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뭐 절세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좀 방치가 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퇴직연금을 얼마나 잘 운영하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노후가 결정이 될 텐데 여기에 한번 우리가 공모펀드라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1임이나 3호는 퇴직연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펀드를 통해서 한번 기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어쨌든 펀드 매니저,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이제 펀드의 유용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공모펀드가 받아왔던 그런 신뢰의 저하?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ETF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하는 그 오마카세 같은 그런 펀드도 충분히 고객들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매니저의 한 사람으로서 좀 해보고 싶다. 네, 좀 폭넓게, 물론 3호나 1임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다시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하는 펀드의 그 유용성을 입증하고 싶다. 이게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가치 투자를 증명한다, 입증한다가 저 이제 모토인데 그거를 좀 더 폭넓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가치 투자에 대한 쏟아지는 의구심을 장기적으로 날리고 싶다, 날려버리고 싶다. 그래서 공모펀드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윤철 대표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치 투자의 전도사이면서 산 증인으로서 가치 투자의 가치를 좀 증명해 오고 계셨는데, 이 최윤철 대표님의 VIP가 되실 또 잠재적인 가치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이트TV의 안가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